자, 안녕하십니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석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돼요. 기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발생하는 생성물이 기체일 경우에 그 생성물을 어떻게 포집할 것인가, 기체 포집법하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안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보고 가면 되고, 기체가 발생할 때 얘네들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려면 기체가 생성된 양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기체 생성되는 거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즉 부피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앙금이 생성될 때 그 앙금의 양을 측정하는 게 정말 까다롭거든. 수용액에서 만들어진 앙금을 걸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려가지고 증발시켜가지고 건조 중량을 재가지고 얼만큼 생겼나, 이 작업이 너무 번거롭단 말이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일정한 시간을 쟀는데 그 시간에 만들어진 그 앙금의 양,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거를 증발시켜가지고 다시 하는 동안에, 잠깐의 시간 동안 앙금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가자. 자, 반응 속도. 자,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건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 측정법. 하여튼, 선생님 왜 이렇게 번호 매기고 막 이러는 게 잘 안 되는지 몰라. 측정법. 측정법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피스톤법이라 해요. 피스톤법. 이 피스톤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기체 발생 반응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예를 들면 금속과 산의 반응이죠.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연이 있다고 치자. 아연에 HCl 이렇게 해가지고 염산을 가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제 돈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Zn Cl2에서 염화 아연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알겠지?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기체 발생하는 반응이 또 뭐가 있겠니? 어떤 것들,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 생성 이런 거 있지? 과산화수소 H2O2죠? 얘가 이제 분해가 되면 과망간산 과망간산이래.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까 강의에 이어서 찍는 거보다 오늘 상태가 안 좋아. 이산화망간 알죠? MnO2, 그치? MnO2. 자, 따위에 촉매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분해를 시키면 마찬가지 두 개가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H2O 이렇게 나오고, 그치?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치? 그럼 요게 두 개가 되겠죠? 됐죠? 요런 거. 그럼 요 기체도 발생했죠? 네, 요런 거. 자, 이 피스톤법은 요런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보고 이어서 설명을 합시다. 자, 그림을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 참 못 그리다, 그치?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무마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유리관이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달려 있는 거예요. 피스톤이. 되니? 피스톤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물품이 달려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금속, 여기 했던 거 그대로 하자. 아연과 이렇게 염산을 갖다가 반응을 시키면 여기에서 생성된 무슨 기체? 수소기체가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지. 그럼 수소기체가 여기 이렇게 차면서 피스톤을 뒤로 이렇게 밀어주겠지? 그래서 수소기체가 여기까지 찼다고 치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만큼 차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지? 그래서 단위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만큼 몇 밀리리터만큼 생성되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기체가 생성될 때 피스톤법에 의해서 반응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얘네들 단위가 어떻게 돼? 밀리리터, 퍼세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지? 속도야 이게.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자꾸 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선생님 그 욕심 같아서는 뒤에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먼저 하고 나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교과서 순서도 그렇고 너희들 학교에서 배우는 순서도 그러니까. 자,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담아놔야 되냐면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놔야 돼. 물. 자, 왜냐면 이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 일반적으로 온도가 10도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 섭씨 10도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2배가량 빨라져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반응 속도는 이 온도에 비례하여 더 증가해서 측정이 되니까 오차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든 수조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든 수조를 넣는 이유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온도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어. 기체를 이렇게 포집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냥 막바로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든 수조 있죠? 여기에서 이 피스톤이 아닌 거야, 이제. 이 피스톤이 아닌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스 실린더라고 하는 게 있거든. 메스 실린더. 들어봤지? 메스 실린더. 그래서 메스 실린더에다 이렇게 튜브를 꽂아 놓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눈금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거 메스 실린더야. 자, 메스 실린더. 시험관처럼 생겼는데 눈금이 있어. 그래서 부피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메스 실린더를 맨 처음에는 여기 끝까지 다 뭘 집어넣는 거니? 이런 식으로. 물을 꽉 채우는 거야. 물을 꽉 채워가지고 얘네들 기체가 들어가면 기체가 뽀글뽀글 그래 생성되면서 위쪽에 있는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려요. 이만큼 내렸다 치자. 이만큼 내렸다 쳐.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생긴 거야? 요만큼의 공기가 생긴 거지, 그치? 여기서 발생한 기체의 양을 눈금을 통해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밀리리터, 세크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자, 요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수상치환이라고 해요. 수상치환. 그럼 수상치환을 할 때는 주의점이 있겠지? 여기 생성되는 이런 기체는 물에 녹으면 안 되는 거지. 물에 녹으면 정확한 양이 측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그 측정하는 이런 기체들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예들이 뭐가 있냐면 뭐 질소, 기체라든지 또는 방금 얘기했던 수소 혹은 뭐 산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에 녹지 않는 기체들이야. 그러니 아예 안 녹는다는 게 아니고 아주 거의 안 녹는다는 얘기지. 거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수상치환을 사용하게 되고요. 하나 주의할 점. CO2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알았니? CO2는 좀 잘 녹는 편이야. 잘 녹는 편. 알겠죠? 그래서 CO2 기체는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안 돼요. 그럼 CO2는 뭘로 측정할까? 얘는 공기보다 무겁거든? 공기보다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커를 똑바로 세워놔요. 그러면 무거운 기체니까 아래쪽부터 깔리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요렇게 해서 모으는 포집 방법. 이거는 양을 측정할 수는 없어. CO2가 눈에 보이니? 여기 우리 공기 중에 0.03% CO2가 보여? 저기 산소, 질소, 그리고 CO2 간단히 하나? 미친놈이야. 그렇게 보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O2는 이거는 포집하는 방법일 뿐이지 여기서 양을 측정할 수는 없죠. 그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치환 방법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래쪽으로 그 가라앉혀서 치환한다라는 의미로 하방치환이라고 불러요. 하방치환. 그럼 이런 기체들의 특징은 뭐야? 하방치환의 특징은 공기보다 무겁다지? 그치? 공기보다 무거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뭘 사용하게 되냐면 이게 HCl, 염화수소. 이게 염산이라 그러면 안 돼. 염화수소야. 가스 상태. 알았죠? 염화수소. 자, 그리고 CO2.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돼요. 알았죠? 자, 하나 더 상방치환이라는 게 있어. 상방치환. 상방치환이라는 건 뭐냐?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엎어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체가 들어오도록. 그러면 위쪽부터 쌓이겠지, 요거를. 그렇지? 위쪽부터.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상방치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기보다 가벼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방금 얘기했던 수소. 이건 공기보다 가벼워야 돼. 공기보다 가볍다. 이런 기체들, 수소라든지 뭐 암모니아, NH3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방치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좀 이렇게 지우고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와서 좀 지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어서 할 건데 아직까지 기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기체가 발생하는 그 반응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스톤법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기체 발생 반응에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질량 측정 방법이에요. 질량 측정법. 그러면 요게 이제 기체 발생 반응의 1번 방법이고 요게 두 번째 2번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자. 자, 여기 싹 지우고. 자, 질량 측정 방법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CaCO3 그러면 석회석이죠. 자, 석회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HCl, 그지? HCl, 염산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CaCl2 플러스 H2 그리고 여기에서 CO2가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물이 기체 상태거든? 기체 상태. 그래서 얘도 빠져나가. 그럼 봐라. 여기에서 지금 이 H2O라고 하는 건 누구도 반응한 거냐면 얘도 반응한 거거든? 그럼 봐봐라. 얘가 반응해서 줄어드는 양이 반응하는 양이 반응량의 감소량이잖아. 반응한 건 얘들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감소한 양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랑의 양을 다 따지면 곤란해져. 한 가지 물질이 변하는 비율을 따져줘야 반응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지. 함께 변해버리면 우리 변화 요인이 두 개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못 나가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온다. 요게 뭐 어떻게 못 나가는 건지. 얘의 감소량. 됐니? 빠져나가는 건 얘만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다. 알았니? 얘는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겠죠?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CaCO3를 이렇게 담고요. 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HCl 이렇게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뭘 막냐면 손마개를 막아요. 손마개. 이 손마개야, 손마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저울을 갖다 올려놓는 거지. 이게 저울이야. 저울. 그럼 처음 질량이 나오겠지? 처음 질량 M0라고 하자. 그리고 낮은 이게 처음 질량이야. 처음. 낮은 질량이 M이 되겠죠? M1이라고 할까? 이 낮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뭐가 나와? 질량의 변화량이 나오지? 질량의 변화량. 됐니? 그럼 이게 단위 시간 동안에 일어난 거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일어난 질량의 변화량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 반응하는 물질의 변화량이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 속도를 또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램 퍼 세크 혹은 뭐 킬로그램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니? 뭐 킬로그램까지 갈 일은 없잖아. 질량이니까 그램 퍼 세크 이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럼 손마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 손마개를 사용하는 이유를 여기다 좀 써줄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누구만 빠져나가야 되냐면 CO2 기체만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손마개를 만나게 되면 물은 어딘가에 붙어버리려는 성질이 있거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착력이라고 그러는데 뭐 수건이 젖는다거나 뭐 우리가 하여튼 뭐 물에 젖는다, 종이가 젖는다, 뭐 수건이 젖는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젖는다는 표현이 물이 다 부착했다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니네들 손 이렇게 감싸고 여기다가 이끼만 3번만 불어봐. 이러면
그럼 손이 촉촉해지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니들이 숨 쉴 때 수증기가 나오거든? 이 물이 기체 상태로 나와. 근데 손에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착하면서 액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부착력이라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증기를 뭘로? 액체로 액화시켜. 그러면 수증기가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두 번째로는 얘가 빠져나가게 되면 내부 기압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외부에서 기체가 들어오지. 그럼 외부에서 기체가 들어와 버리면 그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미세한 질량 차이를. 그래서 외부 기체가 들어오는 것, 자 외부 기체의 유입을 뭐래? 방지해 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손막의 기능에 대해서 시험에 간혹 나와요.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의 변화를 가지고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됐죠? 자, 싹 지우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돼. 마지막 이야기.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뭐 인간이니까 그냥 쓰고 지우고 그래. 뭐 알아서 필기할 땐 멈추고 그지?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두 번째가 이제 질량시경법이었죠? 질량시경법이었고, 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마지막으로 앙금 생성 반응이죠. 니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진짜 제일 잘 나온다고 보면 돼. 자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반응이 있어.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래서 빨리 해야 돼. 자, 여기에 티오황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티오황산 나트륨. 오케이? 요 놈하고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거나 요 놈하고 염산 이거 화학식은 몰라도 돼 얘들아. 자 요거하고 이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앙금이 생성돼. 알겠니? 그래서 흰색 황고체가 이렇게 앙금으로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 자,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체들은 없어.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놈들끼리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 질량이나 나중 질량이는 어때? 여기서 니들이 많이 헤매. 봐라. 선생님, 눈에 안 보이던 앙금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생긴 물질이 있으니까 질량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절대 아니야. 왜? 이 안에 들어있던 이온들끼리 반응을 해서 앙금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원래 들어가 있던 물질이 그냥 변한 것뿐이라고. 화학 변화에 의해서. 빠져나간 것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어. 그럼 질량 변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 낚이면 안 된다고. 절대 질량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은 점점 증가한다. 이런 복이 무조건 나온다. 알았니? 그럼 질량 변화는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알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런 거야. 봐봐. 여기서 하얀색 가루가 떨어진 다음에 하얀색 앙금이 생성된 다음에 그래서 이 밑에다가 흰색 종이를 깔아. 이렇게. 흰색 종이를 깔고 여기에다가 X자를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X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얘들이 반응하기 전에는 X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바닥에 까만색으로 X자 친 게 보이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앙금이 생성되면 X자가 점점 어떻게 돼? 희미해져. 희미해지다가 안 보이지? 그 안 보이는 그 순간, 안 보이는 순간 X가 안 보이는 순간의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 봐라.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거는 물질이 변하는 양을 측정을 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뭘 측정하는 거? 시간. 봐라. 지금 여기서의 반응 속도는 뭐냐면 반응하는 속도 이꼬르 시간인데 뭐 할 때까지? X가 안 보일 때까지. X가 안 보이는 이 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통제되는 거라고. 그럼 이게 통제되면 얘는 누구의 영향받아? 시간의 영향을 받지. 이해 갔어? 다시. 얘가 통제됐어. 그러면 얘는 건들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왜? X가 안 보일 때, 안 보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정해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0초냐 5초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더 빠르냐 이걸 비교하는 거라고.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반응 속도와 시간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내 말이 얘가? 다시 속도와 시간은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다. 이해 갔지? 오케이. 그러면 x가 안 보일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떨 때는 10초였고 자 A 실험, 자 B 실험에서는 5초였대. 자 그럼 반응 속도가 빠른 건 누구? 빨리 대답해. 얘지. 반비례라며. 그럼 5초가 빠른 거야. 무슨 말인지 갔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알았죠? 앙금 생성 반응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래요.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응 속도 측정법에 대한 이야기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그림이 좀 많았고 필기량이 좀 많았죠? 근데 뭐 별 내용은 없어. 그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반응 속도의 영향 요인들,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화학 수업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